정상 패드보다 이제 이런 격벽도 더 넓어지고요. 이 격벽 차이가 145 마이크로미터로 더 커진다고 합니다. 세포 자체는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격벽은 더 커지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섬유화 소견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신경도 지나다니는데 신경도 이런 ECM 파이브로시스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자극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임상 양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고전적인 치료, 프라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로 이제 대부분 이제 개선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골든 팻이라고 해서 절대로 스테로이드 안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고전적인 치료로 좋아지니까 이것도 이제 플란타 파시아이티스하고는 좀 감별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PRP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 아킬레스 병증입니다. 이제 인구 신체 활동 인구에서 6%,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보다는 조금 더 적긴 하지만 꽤 많고요. 운동 선수들은 2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정도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요새 러닝 크루도 많이 있죠. 네. 저는 자전거를 한 번씩 타는데 자전거끼리 자꾸 뛰어다녀서 좀 곤란한데요. 어찌됐든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는 이제 부착 부위와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존, 뭐 이런 존이라고 이야기하는 2 내지 6cm 부착 부위에서 상방에 이 부위가 이제 많이 아프게 되는데 보면은 그 부위가 혈액 공급이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중간에 존재하면서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부착 부위 하고 또 2 내지 6cm 이 부위에 미드 포션 또한 반드시 촉지도 해보고 초음파도 프락시말까지 쭉 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덩어리가 이제 또 만져진다고 하고요. 고 김강희 원장님께서 있는데 또 리어커 끄신 분들 다 이 아킬레스건이 진주가처럼 이렇게 뭉쳐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촉지만 해도 또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가 굉장히 진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엑스레이라든가 MRI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MRI까지는 안 해도 엑스레이는 다른 병이 있는가, 카시피에이션이 있는가, 뭐 다른 뭐 프랙처가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감별하는 데 또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플란타 파시아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요. 그래도 이제 정상일 때는 5mm 이하로 이제 측정이 돼야 되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한 3.8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플란타 파시아보다 한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은 이제 이 두께가 이제 정상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두께가 그리고 이제 단면적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3mm 이하일 때 거의 아주 건강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에코텍스처 가지고 조금 판별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73.2%라는 이 기준은 정상 기준은 아니고요. 완전히 다 100%예요. 근데 이제 손상 이후에 다시 이게 이 정도면 회복됐고 더 이상 치료를 안 해도 되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73.2% 정도는 이런 피부럴 패턴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코드 밸류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초음파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따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분석을 이제 한 거고요. 아마도 미래에는 이런 초음파 자체 디바이스의 이런 측정 기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증이 있으면 당연히 두꺼워지고 에코도 떨어지고 왠지 헤테로토픽하게 보이고 비규칙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정상에 비해서. 그래서 이 코드 밸류를 조금 기억해 보시고요. 사실 눈대중으로 이거 평가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상 지속 기간이 길 때마다 이게 이런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은 좀 더 치료를 더 할 수도 있고 금방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걸 주지를 좀 시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스트레칭이라든가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특히 이센트릭 컨트rak션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충격파 또 생각나는 게 충격파나 PRP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해봤더니 최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근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고용량 영상 유도 주사. 저도 이번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아니 텐던에다가 고용량으로 50cc, 60cc를 준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봤어요. 이제 PRP는 생각보다 논쟁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센트리피게이션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더 방식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치료하는 패턴이 좀 변화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이제 고용량 주사는 뭐냐? 아무튼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래 이게 뭐지 했는데 2004년부터 이제 소개가 됐고 실제로 이제 2008년 첸이라는 사람이 작용 기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좀 기술도 하고 효과도 나는 이제 논문들을 내고 그리고 이제 리뷰 아티클도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바스 스코어도 또 좋아지고 기능 점수도 좋아지고 부작용은 거의 없대요. 생각보다 진짜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 안 썼을 때하고 비교해서 나쁘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리뷰 아티클에서 좋은 것 같대요.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스테로이드와 상관없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판별을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고용량을 주려면 이런 이제 디바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답니다. 보기만 해도 사실은 여기다 웬만하면 주사 놓지 말라고 저는 처음에 배웠는데요. 막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줘도 되나? 근데 좋대요. 그래서 아주 이제 난치성일 때 근데 별로 썩 안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생각보다 좋다고 그러니까요. 선생님들도 한번 혹시 다른 치료 효과가 없으면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RP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미 다 설명이 됐고요. 프로토콜이 좀 많이 정형화가 안 되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이제 엔세이드를 제한하고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넣고 안 넣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 이제 논문에서 리뷰 아티클에서 이제 좀 좋다. 그 전에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리뷰가 됐는데 좀 좋은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RP 치료하고 나서 좋거든요. 이제 보셨지만 앞에서 많은 좋은 인자들도 있고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리뷰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에 대한 ESWT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합니다. 거의 나쁜 결과는 리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약간의 프로토콜의 차이는 있지만 스포츠 복귀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파워풀한 운동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뛰든지 아니면 농구를 하든지 이런데 스포츠 복귀율이 이 정도로 높으니까요. 이 충격파는 반드시 이제 빠르게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적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 편심성 운동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로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같이 치료를 병합해서 이제 논문을 많이 쓴 것 같고요. 실제로 더 좋은 걸로 나와서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이 운동을 했을 때 각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물학적인 효과, 그다음에 기계적인 효과 이게 합쳐져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같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가끔씩 치료 효과 이거 난 거 맞아요. 근데 운동했어요, 안 했어요? 대부분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도 대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킬레스 텐던 쪽에 아플 때 이제 슈랄 러브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기 때문에 부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슈랄 러브의 더마텀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트레먼트 포인트가 이제 사실 레테랄 여기 있네요. 레테랄 슈랄 러브가 이쪽에서 이제 합혀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조금 이제 표현이 좀 잘 덜 돼 있는데 합혀져서 이렇게 스몰 사피너스 너브 베인과 같이 이렇게 내려가서 레테랄 도사 큐티니스 너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트레먼트 포인트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면 이 포인트라도 확인을 해서
혹시 이제 이런 뉴럴로지 컴포넌트에 의한 임상 증상이 좀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TNS안이라든가 텐더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NCS를 해봐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DM 뉴로프로시 확인할 때 슈럴 러브를 이제 거의 루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베인 옆에 많이 이제 부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베인이고요. 원래 잘 안 보이던 이런 신경이 굉장히 스웨링돼 있고 임상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확인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리허설 할 때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충격파나 PRP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스피커 핏 활용을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네, 논란이 많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든 이제 임상 결과는 꽤나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에 뭐 치료하더라도 병원에서 하시든지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트륨 표시 때문에 발 쪽이 아플 수 있을까? 저도 발만 어떻게 아프지? 상당히 이제 의심을 했거든요. 오전에 이제 토포그래피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제 좀 나을 수 있다. 가설이 이제 정육병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이 도살 루트 한글리온 쪽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리고 뉴런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같이 아플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아플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에 관여하는 이런 C5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을 해봤더니 안 맞대요. 이렇게 피부 분절 이게 우리가 흔히 그 더마톰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과 안 맞는 비율이 이렇게 많답니다. 안 맞대요. 그럼 이거는 뭔가 클루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나트킬로패시 때문에 발만 충분히 아플 수 있는 어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런 넉셔스 이제 스티뮬라이트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이런 뉴로로지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그냥도 흥분돼 있고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패턴의 통증 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아예 신경 손상이 와서 뉴로패스핀이라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외에도 이런 펑셔널하게 이런 CNS에서도 관여하면서 충분히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티피컬한 라디큐럴 패시 양상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세컨더리든 뭐든 펑셔널이든 충분히 아플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DRG 만성 통증에서 DRG가 어떻게 변화한가 봤더니 이런 이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고 면역 세포도 많이 변화가 생긴대요. 이런 면역 반응 세포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칼슘 채널도 과하게 흥분되어 있고 일반적인 양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적으로 DRG에서 토포그래픽하게 더 흥분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발 쪽도 발만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표적 치료를 좀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정민주 원장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이제 자료인데요. 베르벨 치료를 사실 앞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치료를 다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너브루트 블록을 했더니 좋아졌다는 거죠. 발 쪽의 통증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트큘 패시 패턴이 아니죠. 쭉 내려가는 그런 라데틴 페인이 아닌데 발만의 통증이 이런 너브루트 블록으로 좋아졌다. 그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FBT라는 게 있습니다.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 이제 뛰는데 힘들어 보이죠. 굉장히 잘 뜁니다. 근데 두 사람 팔씨름 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왜 더 잘 뛰죠? 힘은 더 센데 왜 못 뛸까?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엔진이 이렇게 좀 딱 봐도 이게 벤츠죠. 이게 소형차인데 더 잘 달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벤츠여도 브레이크를 잡아놓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브레이크가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없다. 이제 ECM 파이브로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TV에 자주 나오신 뭐 안nem 쌤도 이런 스켈레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환경이 중요한 거고 세포는 그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ECM 파이브로시스가 우리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 근골격계에서도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 중에 이런 SAT층이 많이 생긴다면 여기는 신경들이 많이 루피니, 파치니, 맥겔 디스크,
블라블라 많은 신경들이 있고 거기에서 만약 자극이 된다면 우리는 뭔가 회피할 거라는 거죠. 맹장염이 있을 때 숙여야지 덜 아프잖아요. 이렇게 펴고 있으면 신경 자극이 더 돼서 더 아프거든요. 근데 계속 이 상태로 며칠 동안 걸어다니고 활동하면 등이나 목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우리는 인풋이 들어오고 CNS든 뭐든 아니면 스파이널 코드 레벨이든 뭔가 서클리니컬하게 자극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세싱이 되고 뭔가 그거를 회피하고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오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또 그게 다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이 몸을 숙이고 움직였지만 또 그 자체가 다시 또 원인이 돼서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허리를 숙이고 한 2년 동안 걸어다니면 허리라든가 이런 부위는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SAT층이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바깥쪽에서 아주 누가 그랬죠. 나한테 받침대와 아주 긴 그 널빤지 하나 있으면 난 지구를 누를 수 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죠. 이 받침대를 받칠 수 있는 땅이 좀 필요해요. 아주 작은. 그래서 이런 작은 힘만으로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SAT층이고 그 SAT층에 이런 많은 신경들이 있고 파이브로시스에서 신경 자극이 오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프로세싱이 되고 다시 또 뭔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SAT층을 이제 치료하면 그럼 효과가 있냐?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발목 제가 이제 치료했던 분인데요. EV를 치료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죠. 패시브 스트레칭 테스트, 뭐 텐더니스, 뭐 등등. 여기는 물론 SAT층은 아닌데요. 여기도 치고 사실 SAT층도 쳤습니다. 하고 나서 환자는 이제 그런 소리는 안 나오지만 좋아졌습니다. 네. 발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바이세스 레터리스하고 바이세스 페모리스 사이에 이러한 층을 리니아스피리아까지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이제 케이스였는데 마라톤을 엄청나게 했어요. 골프도 하고 허리 디스크는 오래전에 있었고 근데 뭐 아치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약간 이제 포스리어 틸팅 그리고 엔테리어 쉬프팅 이제 셔프트 저기 세이크럼 힙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 있고 그런데 플란타 파시아 정상 EV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런 TA하고 리셋 디지털 롱고스 EV에 이렇게 바스큘리티가 증가된 소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치료했더니 3개 남고 그리고 이제 몸의 밸런스가 이제 깨져 승모근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 있는 걸 봐서 여기를 치료했더니 거의 다 사라졌어요. 통증 발바닥은 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프리 가스트로네이머스 아포뉴로시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GCM하고 솔리우스 사이에 이런 조직이 있어요. 원래 텐던이면 피브럴 패턴인데 만약에 이렇게 숏 엑시스로 줬다면 이 피브럴 패턴으로 보여야죠. 근데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요. 일반적인 텐던 조직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또 꽤 치료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데를 치료하면 또 좋아집니다. 다 설명 못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인풋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허리 같은데 이제 소라코 럼바 파샤를 치면 사실은 오전에 풀어온 상태에서 디플렉션 테스트를 해서 아픈데 그게 편해집니다. 발바닥도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MBB라든가 뭐 너브루트 블러블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소라코 럼바 파샤를 충분히 풀어주면 좋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정우주 원장님께서 이제 케이스 레포트를 척추 통증학회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정맥에 의한 통증도 있습니다. 정맥 통증학회에서 이제 이런 사일런트한 메케노 리셉터에 어떤 감작이 되고 흥분이 되고 이 폴리모달 노시레스터도 역시 감작이 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너럴 비세럴 어퍼런트가 있고요. 소마토 센서리 어퍼런트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통증이 아닌 그 심장을 꽉 쥐어짜도 별로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세럴 페인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베슬에 이 비세럴 어퍼런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보통 10%틱 이퍼런트하고 같이 주행을 해서 헷갈리죠. 오토노비 ANS는 이퍼런트인데 그러면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베슬이 뭔가 감작이 됐을 때 정맥뿐만 아니라
이 뱃살이 눌리는 이런 패턴이 됐을 때도 상당히 통증이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이제 이 주의를 치료하면 뱃살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활성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면 오히려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맥도 이제 이런 스클레로세라피를 했을 때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건 직접 제가 했던 케이스였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순천에 있을 때 포달 블록을 여러 번 했어요. 3, 4개월 동안 했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신경검사도 다 정상이고 이렇게까지 아플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맥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비너스 인서피션시가 있고 이쪽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치료를 했더니 이제 80% 이상 좋아졌습니다. 정맥 치료를 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발바닥, 발 디딜 때 아픈 통증이 이제 정맥 치료를 하고 좋아졌다는 7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이제 좋아졌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SH인데 이건 이제 듀라의 텐스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이 이제 뭔가 또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마이오듀랄 브릿지라는 이제 서브오시피탈 쪽에 이제 근육과 이제 듀라가 연결되는 직접적인 해부학적인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건 도수치료에서 많이 SOT라든가 차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틀어진 걸 잡아주면 듀라가 자극이 덜 되고 결국은 이제 센트럴 그래비티가 잡히고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뉴로머스큘 인티그리티 시스템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움직일 때도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올바른 아나토미칼 자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벡터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게 힐리프트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이렇게 기울어진 데를 높여주기만 해도 통증이 이제 보행 패턴도 개선되고 통증도 개선되고 이런 얼라이먼트도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JS 힐링 아트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인데요, 16mm를 넣고 이렇게 반듯해지고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발바닥에 치료하지 않았어요. 발바닥에 무슨 충격파라든가 주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라이먼트도 굉장히 좋아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15세 여학생인데요, 주사 엄청 싫어하지 않아요. 역시 뭐 도수 치료하고 그 다음에 힐리프트 좀 넣고 그리고 이렇게 반듯해지고 통증은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 이제 계신 선생님 치료했는데 물론 다른 치료도 했는데 이 PSM이 굉장히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여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 꽤 많거든요. 여기 치료했더니 다리 쪽 이제 하태와 이제 앵클 쪽까지 이제 좋아졌는데요. 이런 통증이 개선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서 피처링 스피커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물론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증명이 많이 된 치료들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한계가 붙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보고 정맥 치료도 한 250케이스 정도 했었고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안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소환수 원장님께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오브 크로닉 앵클 인스타빌리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수 원장님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동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수료하셨고 족부 파트에서 전임의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안수 정형외과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 정형외과의 소환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로닉 인스테빌리티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 크로닉 인스테빌리티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왜 치료하는 게 힘든지 그리고 이제 그 치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는 환자가 이제 명백하게 앵클 스프레인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겠고 기빙웨이가 주 증상입니다. 앵클 인스테빌리티의 주 증상은 페인이 아니라 나 발목이 자주 접질려요, 자주 삐어요, 자주 삐끗삐끗해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힐을 신으면 불안해서 못 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상들이 기빙웨이입니다.
이제 이런 주 증상이 적어도 이니셜 이후에 6개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영상학적으로 인스테빌리티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에게 과거에 접질린 적 있냐고 물어보시면 대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환자가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던 기간들이 상당히 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에서 40% 정도에서 아큐트 인저리가 크로닉으로 이행된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 논문을 리뷰를 해보면 거의 60에서 80%까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크로닉으로 이행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개는 아큐트 스프레인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 크로닉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되어 있고요. 특히 초기에 6주 동안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 메카니컬 펑셔널 퍼포먼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6주 동안의 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저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는 이 두 가지 컴포넌트,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와 펑셔널 인스테빌리티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리가멘트 손상에 의해서 이 소프트 티슈의 데미지가 받게 되면 이제 패솔로직한 하이퍼 모빌리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영상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인스테빌리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 기빙웨이 증상이 있는 것을 이제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가먼트가 손상을 받게 되게 되면 이 패솔로지 락스티에 의해서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하고, 또 프로프리셉션이나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의 임페어먼트가 생기게 되면 펑셔널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와 펑셔널 인스테빌리티가 뭔가 작용을 하게 되면 환자는 계속 접질리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접질림을 통해서 크로닉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메카니컬과 펑셔널 인스테빌리티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크로닉 인스테빌리티 하면 리가멘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리가멘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펑셔널한 문제, 이 컴플렉스한 프로그램을 함께 치료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치료할 때는 보통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는 수술적 치료를, 그리고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는 재활 치료를 주로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논문들, 발표되어 있는 논문들을 되게 리뷰를 해보면 보통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를 수술적 치료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술의 결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이 내린, 저도 족부를 했지만 당시에 신이 내린 수술이다라고 해서 모디파이드 브로스턴 오퍼레이션을 거의 신격화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프로 선수도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심지어는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도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이 안 되면 수술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펑셔널 크로닉 인스테빌리티 때 수술적 치료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를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이제 레커멘드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크로닉 인스테빌리티는 동반되어 있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큐트 앵클 스프레인에 보면 ATFL과 CFL 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가멘트 손상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다른 이제 논문에서는 리가멘트뿐만이 아니라 이스텐서 레티나큘럼이나 조인트 캡슐, 그리고 머슬, 텐던, 너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반 손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반 손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개는 앵클 스프레인은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잘 해결이 되고 환자가 많이 좋아지는 편이고, 한 일주일 고생하면 대개는 심통 프리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환자가 6주 이상 동안에 환자가 통증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됐을 때도 이기지만, 이런 동반된 손상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을 때 페인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로닉 인스테비티 자체 때문에도 동반된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런 동반된 손상이 반복적으로 접질리면서 어그라베이션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패솔로지의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크로닉 인스테비티를 치료를 할 때 리가먼트 자체만 치료하게 되면 페일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앵클 인스테비티가 있으면 게이트에 문제가 생기면서 요즘 메타타살지아나 아킬레스 텐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도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족부의 문제들도 이런 인스테비티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앵클 인스테비티의 주 증상은 기빙웨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래에서 이 환자들을 봤을 때 대개는 발목이 접질려서 오고 자주 삐끗삐끗거리고 좀 뭐 불안하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오게 되죠. 그러면 환자가 아파서 왔을 때 어떻게 오느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리인저리죠. 최근에 다시 접질려서 오시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디지즈 엔티티로 옵니다. 뭐 엔테리 임핀지드가 있든 OCD가 있든 아니면 페로니얼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든 다른 디지즈 엔티가 있고, 심지어는 백페인이나 니페인이나 힙페인이 있어서 그걸로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크로닉 인스테비티 환자는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크로닉 앵클 인스테비티 환자는 발목이 접질리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디지즈 엔티티를 과연 인스테비티와 연관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지 이걸 해결을 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반된 질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게 크로닉 인스테비티의 치료의 키포인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빙웨이가 주 증상이고요. 만약에 페인이 환자가 주증상으로 내원했다 그런다면 최근에 다시 접질리거나 아니면 동반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환자가 이제 접질려서 와서 통증 때문에 왔더라도 환자한테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당신이 과거에 접질린 적 있나요? 라고 하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언제 접질렸나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접질린 적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비어스한 앵클 스프레인의 히스토리가 리커런스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접질려서 오셨을 때 과거에도 접질린 적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케어를 잘 못해주면 다음에 또 접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환자가 접질려서 오셨을 때도 꼭 과거에 접질린 적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과거에 접질린 적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조금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환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히스토리, 다음에는 피지컬을 하겠죠. 이제 한발 서기를 한번 시켜봅니다. 한 발을 서보시고, 자, 이제는 눈을 감고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환자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거는 이제 펑셔널 인스테비티가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메카니컬 인스테비티가 있는지 여부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엔테리어 트로 테스트나 바루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